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한 번 더 이제 연습을 합시다. 공망 보는 거 잘 아시죠? 우리 선생님 아시죠? 포식 아시죠? 몰라요. 똥땡이 있었잖아. 안 나왔잖아. 자, 이제 공망 보는 거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공망 보는 법 연습하겠습니다. 자, 팔자의 천간에 무토, 기토가 나오면은 어떤 지지가 이 안에 오든지 간에 지지와 충이 되는 것이 공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신이다, 기유다 하면은 이 글자를 충하는 게 인묘죠. 인묘가 공망입니다. 유도 마찬가지로 인묘가 공망입니다. 반드시 충하는 글자, 어떤 글자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자다 그러면 자오가 충이 되죠. 그죠? 오미가 공망이 걸립니다. 반드시 천간에 무기토가 왔을 경우입니다. 무기토가 오게 되면은 지지가 어떤 글자가 지지가 오든지 간에 지지를 충하는 것이 공망이 걸린다. 자, 그러면은 갑월이 왔다. 갑월이 오게 되면은 갑자얼축이다. 갑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는 반드시 요 앞에 있는 것, 갑 앞에 있는 글자가 공망입니다. 수레. 수레가 공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신 앞에 있는 글자가 오미가 공망이겠죠. 오미. 여기서 을미가 왔다. 을미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앞에 있는 글자를 읽어줘야 됩니다. 갑오을미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진사. 이렇게 공망이 걸립니다. 이거는 그냥 이 부분만 숙지하면 공망은 해결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을 해결됐고, 그 다음 임계. 임수, 개수가 팔자의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임자다, 개축이다. 그러면은 갑은 앞에 있는 글자가 공망이지만은 지지, 임계는 뒤에 있는 글자, 개의 뒤에 있는 글자, 개수의 뒤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여기 축담이 임묘죠. 임묘가 다 공망입니다. 공망이 걸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갑신이 있으면 뒤에 갑신 개유가 걸리죠. 그럼 유 다음에 술해죠. 이게 술해가 공망입니다.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공망은 일주를 중심으로 공망을 봅니다. 연주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공망 해결이 끝났죠. 갑을 무기 경신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게 병정이죠. 병정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지지가 오더라도 삼합의 앞에 글자가 공망입니다. 자, 병인이로 봅시다. 병인은 앞에 있는 글자가 오술이죠. 여기 수레가 공망입니다. 수레가 공망.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병정의 밑에 있는 지지의 글자 자체를 중심을 놓고 봐야 된다. 장성으로 놓고 봐야 된다. 12운성의 장성살로 놓고 봐야 된다. 12운성의 왕지로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신이다. 병신은 삼합의 궤도가 신자진 궤도죠. 이게 중심이니까 진, 이게 공망입니다. 진사가 공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이거를 모르면은 공망 찾는데 3분 5분씩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축이다. 정축은 이 축이잖아요. 사유축 궤도죠. 사, 유. 여기 중심으로 놓고 봐라 했잖아. 사유축이죠. 그럼 신유가 공망입니다. 신유가 공망이다. 해결 끝났죠, 이제, 그러면은. 자, 그러면 남은 게 경신이죠.
자, 경신이면은, 경신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오든지 간에 신의 뒤에 글자, 그러니까 삼합의 뒤에 글자 걸립니다. 자, 볼게요. 신미다. 병정과 똑같이로 미는 삼합의 해묘미 궤도죠. 미면은 해, 묘. 근데 병정은 앞에 삼합의 글자가 공망이지만은 경신은 뒤에 글자입니다. 그래서 술해가 공망입니다. 술해가 공망이 걸린다. 이거 그냥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숙지하시면 되고, 이거 정도 못 외운다 이러면은 안 되죠. 여러분들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 때가 이 정도는 막 금방. 잠깐만요. 예. 이건 공망에 대한 부분, 이걸로 해결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나법오행 있죠, 나법오행. 네. 나법오행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나법인데 이 나법오행도 간단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공망을 논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나법오행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선에서 무조건 알아놔야 됩니다. 자, 똑같이 가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 그러면 여기 나법오행을 할 때는 가벌은 1로 보고, 병정은 2, 무기는 3, 경신은 4, 임계는 5. 오행이 묶어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목, 화, 토, 금, 수죠. 요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 지지가. 지지도 똑같습니다. 지지. 자, 추, 인, 묘, 진사. 이게 1, 2, 3입니다. 자, 그럼 지지가 어떻게 오겠냐 하면은, 지지가 어떻게 오냐면은, 자하고 충이 되는 게 뭡니까? 오죠. 그 다음에 축하고 충이 되는 게 미죠. 이는 신이 오겠고, 묘는 유가 오죠. 그 다음에 지는 술이 오고, 사는 해가 옵니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게 되면은 이 글자는 1이 되고, 이 글자는 2가 되고, 이 글자는 3이 됩니다. 외우기 쉽죠? 자축, 인묘, 진사. 그러면 이 글자에 충이 되는 글자가 좌우충, 충미충, 인신, 묘유, 진술, 사해가 오게 되면은 숫자가 1, 2, 3, 4로 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를. 예를 들어서 임술이 왔다. 자, 임술은 천간의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5. 지지는 3이죠. 이게 8이 되죠. 8이 되면은 뭡니까? 5를 빼줘야 됩니다. 자, 5를 빼주면은 3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범을 정하는 오행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모, 금, 수, 화, 토죠.
자, 그러면은 이게 1, 2, 3, 4, 5죠. 그러면은 3이 남았으니까 뭡니까?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범으로 보면 바로 나와 있는 이 수가 된다고. 은재워. 은재워. 아, 진짜 배울 거 너무 많아. 목금 수와 토가 나오게 되면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의 순서에 이게 나범의 순서예요. 나범 오행의. 요 수리를 계산해서 요걸 대입을 시키면은 나범 오행이 나옵니다. 아, 이거 나도 알았었는데 안 하니까 또 있잖아. 예. 이건 상식이다. 그 앞에 근본금이라든지 차천금이라든지 양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외우려면 힘들고 그냥 나범 오행이 어떤 건가를 외우는 방법은 이 방법이 가장 쉽다. 가장 쉽다. 외울 때 목하고 금하고 수하고 하고는 전부 반대죠. 그걸 하는 관계입니다. 목금은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수화도 싸우고 토가 중재하니까 토는 오다. 목금 수화 토. 이걸 언제 써먹어요? 나범오행? 나범오행 써먹을 때 많습니다. 나범오행이 어떻게 써먹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띠궁합을 할 때 연주를 기준으로 띠궁합을 논할 때 씁니다. 띠궁합을 논할 때.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신축이다. 신축하고 배우자 띠가 무슨 띠입니까? 경자. 띠? 쥐띠? 자, 그러면은 이게 신금의 숫자가 어떻게 되죠? 이게 4가 되죠. 축은 뭡니까? 자축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니까 1이 되죠. 5. 자, 그리고 이거는 5가 되죠. 똑같이 이게 4가 되고 자축은 1이 되죠. 5죠. 5는 목금 수와 토니까 토죠. 나범이 토고 서로 같죠. 우리가 띠궁합에서 상생관계나 비경급제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나범으로 논할 때는 서로 상생이 남자가 여자를 상생하든 여자가 남자를 상생하든 아니면 서로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경우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나범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간단하네, 띠궁합. 띠궁합은 나범으로 볼 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사주를 논할 때도 이런 식으로 봅니다. 나범. 간단하잖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 내하고 만약 못 사는 사람이 있다. 불러보세요. 우리 저기 선생님은. 무신. 전에. 띠가. 귀. 예? 귀. 기해. 자, 무기는 3이죠. 자축, 인묘는 인신충이니까 2죠. 마찬가지로 무기가 3이고, 자축, 인묘, 진사니까 3이죠. 이건 6이죠. 6은 빼기 5 하니까 이건 1이 되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5죠. 목금, 수와 토니까 토죠. 토가 5입니다. 이거는 목이죠. 목국토죠. 배우자가 띠로서 나를 극하는 관계란 말이지. 이 나범으로 보는 방법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범 오행으로. 자, 그러면 우리 쌤은 신축. 아니, 저 말고. 갑진. 갑진생. 이유. 기유. 갑은 1이죠. 자축, 인묘, 진사 3이죠. 요건 4죠. 그 다음에 이건 3. 자축, 인묘 2죠. 5죠.
자, 사는 목금수화. 화죠. 토. 관계 괜찮죠? 화생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생일. 그러니까 서로 생하는 관계, 비화하는 관계는 괜찮은데 극하는 관계는 띠궁합상 맞는 거 같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나범으로 볼 때 띠궁합을 볼 때 우리가 상식에서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지. 여기 다 나오는데. 띠리만 보는 거잖아. 좀. 띠궁합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인간관계론에서도 참고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띠다 무슨 띠다 이러면 연습을 해야지. 이거 펴놓고 내가 하면은 프로가 아니잖아.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게 보면 되는. 그렇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죠. 그게 이제 따져보면 묘하게 조금, 이 자식과의 관계 한번. 예, 무신이랑 예. 정해. 무신정해. 이게 3이고, 자축인묘조 2조, 이게 5조. 그러면은 갑월병정 2조, 자축인묘진사조 4조. 그러면 목금수와 토. 정해 아니야? 정해. 해. 해는 3이라네. 3. 갑월병정 똑같네. 토토. 근데 왜 이렇게 극받고 있는 느낌이지? 이렇게 이제 서로 일주는 어디 가서 그럼 띠만 갖고 하면 이제 띠궁합을 논하고 띠만 볼 이제 때. 띠를 볼 때 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주간의 관계, 일주간의 관계도 같이 서로 논하는 거예요. 같이 일주와 띠야. 일주와 일주. 일주와 일주. 요즘 또 그거를 중시하더라. 어떤 거야? 일주를 더. 그 일주 예를 들어서 일주 옛날에 띠만 갖고 하는 옛날 방식이고. 예,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뭘 불러야 돼? 간지를 불러야지. 일주 태어난 일. 일. 예. 그러면은 임술. 임술. 임술하고 같이. 무진. 임술. 무진. 이게 이제 딸이에요. 무진이 딸이죠. 딸. 그 사위. 사위고. 사위고. 갑월병정 무기는 3이죠. 자축 인묘 진삼은 3이죠. 그럼 6에 5를 빼면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건 1이다. 임술은 5죠. 자축 인묘 진사 3이죠. 이 8이죠. 8 빼기 5는 3이죠. 자, 그러면 목, 금, 수, 화, 토로 기항하죠. 1, 2, 3, 4, 5. 자, 3은 수죠. 수, 목. 사위가 생해주네. 응? 사위가 생해. 그래서 예. 어머님이 뭘 봤는데 예. 자기 아들 걸 뭘 준다 그랬대. 그러니까 나범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머님이 뭐 날짜를 보러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소리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범으로 보는 부분은 이제 연주로 띠궁합은 전반적인 가문에 대한 부분이잖아. 가문이잖아. 서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선대나 아주 미정유의 세계의 내하고 인연관계. 그리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내하고의 어떤 내 유인력에 의한 관계론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운명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걸 이제 풀어나가는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죠. 테크닉적인 부분은 이제 실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뭐 일찍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은 그 사람이 내한테 묻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이론을 펼쳐야 됩니다. 똑같은 이론이지만 사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운하고 세운하고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대운은 환경이고 계절이고, 세운은 뭐냐면은 내가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거지. 대운과 세운 부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운이 내 팔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내가 힘을 받죠. 그리고 세운에 또
내가 그 운의 흐름을 같이 타게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대운은 따라주는데 세운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운에서 쓰는 관법과 세운에서 쓰는 부분의 이론은 우리가 배우겠지만은 세운의 경우에는 12운성을 많이 적용하고 12운성 삼아 12신살 같은 부분들로 다 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같이 적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격국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 격국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이론을 따로 여러분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격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전에는 격국이라는 게 없었어요. 격국이라는 게 없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복잡하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십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십신. 이걸 갖다가 십성이라고도 하고, 비경급제 식신상관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말하고 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논하는 학문이에요. 이 이론이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이론 자체가 칠정사여학이라고 오성학에서 나왔어요. 오성학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목, 화, 토, 금수에 일월이 붙고 자기, 월패, 라후, 계도라는 사여성이 붙는다고. 사여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지고 토탈로 해가지고 합치면은 이게 7개고 이게 합치면은 4개죠. 이게 11개잖아.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태양이단 말이에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10개를 논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칠정사여는 뭐냐면은 내가 태어난 날에, 내가 태어난 달에 명궁이라는 게 있어요. 명궁 들어보셨어요? 명궁이라는 게 있다고. 명궁을 놓고 우리가 명궁, 재백궁, 상모궁 하는 거를 놓고 그 각도가, 내하고 그 별의 각도가, 태어난 태양의 각도가 어떻게 각도가 있을 때 그걸 비견이라 하고 식신이라 하고 논했다고. 각도를 따라서. 이 이론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이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다 보니까 이것을 명리학을 만든 우리가 서자평이라고 합시다.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이 칠정사여학의 대가였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논법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십신이라고 해서 10개의 비경급제 식신상관 재관인식을 그대로 투영해 나왔다고.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시킨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 이게 만능이 아니면 이거 구분을 시킨 겁니다. 구분을 시켜서 이론을 적용을 시키니까 웬간하게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안 맞는 경우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주라는 패턴의 이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 일간을 이거 중심이 되죠. 이게 중심을 놓고 이 글자와의 관계에서 뭡니까? 이거를 궁성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 형제, 이거 조상궁, 부모, 형제궁, 배우자궁, 자식궁. 궁으로도 놓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궁을 놓고 성을 놓는다. 이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오성이랍니다. 오성. 비식궁, 재성궁, 관성궁, 인성궁, 비경궁. 그게 오성입니다. 그걸 구분시킨 게 뭡니까? 십성이 되는 거라고. 안 맞는 경우에는 이게 궁성 이론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 궁성 이론 자체가 결국 뭐냐면 이 궁성에 들어간 이 이론 자체가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장간을 안에 넣고 지장간이 위에 올리고 내리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론이 발전이 돼 나간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 칠정사여라는 이 학문의 베이스가 십신이라는 이론의 근본 체계가 이루어진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육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육친이라는 개념. 육친이라는 개념은 이미 육효가 있잖아. 우리 육효. 이게 6개잖아. 육효가 6개니까 이게 육친을 놓은 거예요. 육친을. 부모, 형제, 처자를 육친을 놓고 주역의 괴가 건괴는 금이고 태괴도 금이고 진괴도 목이고 송괴도 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역의 8괴를 가지고 거기에 오행을 붙인 거예요. 오행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양의 효에는 양의 지지를 붙이고 음의 효에는 음의 지지를 붙여나간 거라고. 여기는 자, 인, 진, 오, 신술로. 왜? 이거는 양의 효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건괴다. 그는 금이잖아요. 그죠? 금이기 때문에 금에서 자를 보면 뭡니까? 식신이잖아. 자식을 낳는 거야. 그럼 이는 뭡니까? 재성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방의 납갑설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친이 여기서 정해져 버린다고. 이 육친이 정해진 개념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게 송나라 시기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뭐 세분화되는 거죠. 세분화. 미리 이제 이 육친이라는 개념은 이미 한나라의 경방이 괴기설로 인해 가지고 육친이 만들어졌고, 이 육친을 만든 이유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은, 육친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양은 종법 사회잖아요. 부모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그 밑에까지 계속 대가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가족 사회는 소가족이지만 옛날에는 광범위한 대가족 사회였기 때문에 종법 질서 내에 있는 그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렬상으로도 높고 형사법권까지도 자체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돈의 8전까지 우리가 뭐 외무본부터 시작해서 조상 5대조, 6대조까지도 우리가 십성을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 논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그래서 십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한나라 때 벌써 만들어졌고, 이 만들어진 부분은 뭐냐면 위계 질서를 세워서 유가적인 위계 질서를 세워서 통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논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서양의 점성이라든지 서양의 학술은 우리처럼 이렇게 친족 간에 디테일한 게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타로 카드처럼 표시만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지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디테일한 거죠. 디테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궁과 성의 이론과 함께 십신의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존적으로 3대밖에 논하는 게 없잖아. 내 자식, 내 부모, 그리고 내 할머니니까 한 4대 정도 되겠죠. 나머지 정조나 있는 데까지는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 아이, 내 부모 또는 내 할아버지. 많으면 4대, 작으면 3대니까 크게 논하는 부분은 아닌데, 전에처럼 많이 줄은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간지를 쳐다보면서 이게 몇 대주의 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왜?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해버리잖아요. 전에하고 다르니까. 그 영향력도 줄고, 그리고 뭐 요즘에 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국토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영향력도 옛날 못지 않기 때문에 크게 논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원류나 본류에 대한 부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또 남을 가르칠 수가 있잖아. 가르쳐 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계통으로 발로왔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공만까지. 예, 공만까지 했죠. 공만까지 하고, 근데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 공성이 나왔잖아요. 예, 예. 자, 공이 있는데 성이 있는데 제자리에 성이 별로 없어요. 제 거는 거의 신축. 잠깐만. 자, 안 나온다. 예. 자, 어머니가 시주에 있고 일지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궁은 축자리가 어머니 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성은 지금 딴 데가 있잖아요. 네. 어머니가 그게 사유축을 이렇게 합을 하면 이제 어디 책에서 보니까 사유축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성에 저렇게 있어서 이렇게 끌고 갔기 때문에 정사가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성에 들어. 그 사람이 헷갈리게 얘기했네. 그러면 십신이잖아. 네. 십신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재관인식비를 오행적으로 음양을 논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얘기한 게 뭡니까? 그거는 십신이고 십성이란 말이야. 그럼 궁성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 형제 궁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걸 논해야지. 이걸 논하는 말이야.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분을 한다 하면 이 위에 있는 걸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나, 배우자, 아들, 딸. 이게 성으로도 볼 수 있죠, 성. 성은 이 생자잖아. 날일자가 있죠. 날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성자를 행성으로 보자, 행성. 움직인단 말이지. 이 움직이는 글자잖아. 생하잖아. 생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이거는 늘 변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팔자 명식에서 내 엄마궁, 부모 형제궁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 형제궁이 궁성론으로 갖고 논하면 되잖아. 내 엄마 형제는, 내 엄마는 요 신축이라는 글자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읽어주고 설명을 하면 되지. 그렇게만 한다고? 그럼 그 얘기지. 그런데 지금 논하는 이 부분은, 네. 이 부분은 뇌를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성이 무리를 지어 있잖아. 그럼 인성이 무리를 지어 있다는 뜻은 공부의 인자도 되잖아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인성이잖아.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는 형국이잖아. 근데 이제 이 신축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는 결국 뭡니까? 비경급제잖아. 비급이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인자냐고. 그리고 이제 이 십신적으로 봤을 때 팔자가 연월에 인성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 궁성론으로 봤을 때 월주의 옆에 있으니까 내 엄마는 나와 같은 동기 개념이나 내하고 친구 같은 내 엄마로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십신이나 십성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야.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공부는 개념을 잘 세워야 돼. 개념이 없으면 절대 못 풀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기본기 개념을 말씀을 드리잖아. 개념. 그러면 내가 태어났는데 내 엄마 없이는 어떻게 태어나? 내 엄마가 신축이라는 글자의 모양인데 신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뭐냐면은 이것이 빌고 이거는 상관이 형태지만 신축이라는 글자를 내 부모 형제으로 봤을 때 신축은 뭡니까? 신축이란 글자 자체가 종교적인 물상이잖아. 신심이 되게
있고 아주 견실한 내 부모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면 된다. 왜? 이건 소잖아. 소. 육신적인 부분에서 이거는 소축자잖아. 변화 없이 변동 없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엄마. 친구 같은 내 엄마. 내하고 같이 늘 소통할 수 있는 엄마를 읽어줘야지.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도 그 자리잖아요. 아버지는 위에 있네. 위에 자리잖아요. 아버지는 위에 있기 때문에 네. 나하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글자는 나는 양간을 쓰고 아버지는 신축을 쓰잖아. 네. 이 신금을 쓰잖아. 내 아버지는 폼생폼사하는 아버지. 멋진 아버지인데 뭐고 밑에 축자를 달았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 스스로가 이 안에 들어있잖아. 재물의 고를 달고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이 축자는 뭐고 내 엄마도 되지만 결국 뭡니까? 인성적인 요소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팔자를 읽어줄 때 십성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네. 너무 헷갈려가지고 지금 막. 그 이치를 모르고 그래서 뭐냐면 십신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을 때 또 맞아. 근데 이런 식으로 인성이 없다든 이렇게 되게 되면 내 엄마가 없는 거하고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할래? 근데 대부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는 이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봐봐요. 또 아버지가 축 속에 재를 숨겨놨어. 재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없는데. 보수적인 사람이잖아. 재고만 찾고 있었잖아, 축축이. 네. 소처럼 일만 한 사람이라고. 신축 있잖아. 내 아버지 또한 똑같이 견실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융통성 없어. 엄마도 융통성 없네. 없지. 부모가 다 조상 때부터 다 그러니까 그런 인자를 내가 받아왔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튀어 올랐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이 뭔가 가야 되고 해야 될 길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가셨는데, 다만, 세속적인 번영에 있어서는 크게 번영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그럼 축을 깔고 있다는 건 재고를 깔고 있었다는 건데 뭐냐면 재물의 고를 가지고 있고 이걸 뭐냐면 축토잖아. 화개살이잖아. 화개는 뭡니까? 고독하면서 축토를 깔고 있었다. 옛날에 영화는 있었을 때 내 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변하고 여러분들 설명하는 건 아주 최고급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몰라도 들어놔란 말이야. 들어놓고 사주를 풀어나갈 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다. 인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가 엄마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읽어줘. 그래서 궁성론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십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데서 오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 이거 뭐 십성만 배운 사람은 인성이 여기 있으니까 엄마가 여기 있겠네. 엄마가 여기 많겠네. 그래서 이렇게 돼. 인성이 이렇게 사유축하고 연결이 돼서 궁하고 성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분리. 궁성은 분리잖아. 궁성의 이론 자체가 뭐냐면 분리잖아. 조상궁, 부모 형제궁, 배우자 내궁, 자식궁이잖아. 내 미래. 그죠?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거는 사유축을 2번을 하니까 엄마가 현재니까 엄마가 축 속에 있는 재니까 아버지가 둘이다. 막 이렇게 끌어버리니까 그것도 맞네. 또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아버지로 봤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축축이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이제 상당히 자기 고집이 강한 분으로 봐야지. 자기 주관이가 소고집처럼 그렇게 부렸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운명을 팔자를 풀어가는 방식이 십성에 매몰되면 안 된다. 십성의 한계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십성에 대한 이론은 명리의 가장 좋은 이론이지만 한계는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학에서 논하는 칠정사여 또는 오성술에서 논하는 이론을 명리로 끌어넣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들어온다고. 그 한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궁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라고. 궁성 이론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면 요것 자체를 하나의 개별적인 주체로 보고 논하는 거라고. 시간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잖아. 그럼 이건 과거가 되잖아. 그러면 아주 과거, 현재, 미래잖아. 같이 읽어줘야지. 같이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풀어가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딱 이거를 이제 궁성론으로서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신강신약적인 부분으로 보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토가 5월, 4, 5를 다루고 있고 여기 축토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는 오행적인 부분에서는 강한 사주라.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신강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 몸이 건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행적인 요소에서는 강한데 결국은 무토가 축을에 만났다는 것은 내가 뭡니까? 왕쇠광약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돼. 왕쇠는 계절이란 말이야. 본 계절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봐야 돼. 왕쇠는 내 계절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이건 해자축으로 가잖아. 해자축이니까 무토는 여름에 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왕하냐 쇠하냐 말이야. 쇠하잖아. 자, 이 계절은 어디로 가는? 인묘진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다만 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같은 토의 기운이니까 내가 강하게 보일 뿐이라고.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자기 스스로 어떤 개념을 정립을 해야 돼.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여기서 왕세와 강약이 저 같은 경우에도 명리 이론 자체가 베이스가 정확하게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더 고생했겠냐고. 그러네. 명확하게 그 이론에 대한 어떤 이 개념 정리를 해준 선생님이 없었어요, 책으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만 얘기했는데, 그래 이제 계속 다른 여러 책들을 들여다보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나만의 관법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나만의 관법이 안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축축 이때라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힘이 없고 나는 굉장히 쇠약한 사람이었는데 예. 왜 자꾸 신강하다고 하는지 나 어릴 때는 절대 신강한 사람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벗을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행적인 요소란 말이야. 오행적인 요소를 따질 때는 격용을 따질 때 쓰는 거야. 용법이 다르다니까. 격용적인 요소로 봐줄 때는 축월에 태어나가지고 신금이 여기 투출됐잖아. 그럼 이 사람은 상관격이야, 기본적으로. 상관격인데 이 팔자에서 관성이 있나 없나? 관성이 없으니까 이는 사주는 고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상관이 투출돼 가지고 팔자에 관성이 없으면 뭡니까? 나라가 없어. 그게 아니고 일부 종사는 팔자로 본다고. 일부 종사. 내가 신랑이 죽거나 신랑이 없어지면 절대 결혼 안 하는 사주를 본다고. 무관이. 그래서 상관이 투출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상관이 투출이 되어 있어도 결국 인성이 이걸 제어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상관은 조절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나 분명한 거는 상관의 기질이 계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상관의 기질을 어디로 썼느냐? 어디로 썼느냐 하면은 재물을 일구는 데로 썼다고. 대운이 인묘진 사음으로 왔기 때문에 재관의 모양으로도 써버렸다고. 이 안에 축도에 있는 개수를 인묘진 사오미에서 다 써먹었잖아. 미유원에서 돈 버렸다고 했잖아, 그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풀어가는 부분은 단순하게 십신적인 부분은 명리학의 좋은 이론인데 이게 만능이 아니다. 근데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임묘진 사오미로 갔는데 왜 축이 좋은 거지? 축이 녹는다 이가. 아 녹는다고요? 봄이 오고 여름이 와서 그래서 우리가 이론이 뭐냐면은 오행의 왕세 광약을 논하면서 적천수 방식에 있어서 오행의 생거의 논리를 중화를 이루는 논리가 있고, 그리고 격국을 논한 자평진전의 논리가 있고, 그리고 난강만 궁퉁보감의 논리가 있죠. 그 논리를 복합적으로 써야지. 한 가지 이론으로 되나?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지. 근데 각각이 하나로만 해도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걸 머릿속에 읽어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궁통보검의 한자를 보면 궁하면 통한다가 맞는 거지. 예. 아까처럼 궁하고 성하고 따져서 하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경이 어떤 거는 72층이 돼 있잖아. 여기서 태극에서부터 시작해가 계속 돼 있잖아. 왜 72층이었습니까?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명리의 이론도 한 가지 이론만 넣어서 맞으면 뭡니까? 그것만 나오면 되겠지. 근데 안 맞으니까 뭡니까? 확장 시키는데 저거는 확장시키면 좋은데 뒤에 있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너무 많아. 하지만 그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고전 안 읽어도 돼요. 핵심적인 이론만 가지고 내 거로 만들면 돼. 그 굳이 볼 이유가 없어. 적천수 같은 경우에는 오행의 왕세강약이잖아. 오행적인 요소를 논하는 거고. 그리고 궁퉁보감 같은 경우에는 궁퉁보감은 좋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추어야.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야.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를 중심으로 일간이 필요한, 조적으로 필요한 천간을 찾는 거야. 말이 달라요. 조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일간이 필요한 천간을 월지의 조우를 보면서 논하는 거라고, 찾는 거라고. 월지 없는 거. 그러니까 일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천간을 조우적으로 월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조우적으로 보는 거라고. 조우를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은 자평진전은 뭐예요? 자평진전은 월지를 중심으로 놓고 일간을 쳐다보는 거야.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월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월지를 중심으로 놓고 일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월지에 쳐다보면서 일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이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상신으로 보고 월지를 용신으로 보는 거라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맞아. 다 맞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중심을 어디에 놓느냐. 일간을 놓느냐, 월지를 놓느냐. 딱 그것밖에 없어. 나머지 이제 그 병량론이 있어요. 오행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경우에는 대운에서 쏠려 있는 것을 균형을 시켜주는, 잡아주는 오행이 들어오면은 격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공통하고 자평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지금 월지 월령을 중심으로 해서 비슷하게 계절을 찾아서 내 일간이 뭐 하려고 태어났냐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계속 찾아보시면은 다음 생에 또 될란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돼. 개념을 안 잡고 가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고민을 왜 안 했겠냐고. 고민을 했지. 했는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없고 그거를 내가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걸 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십신에 대한 부분의 단점도 반드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면 궁성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겠습니까? 글자의 원의, 자의. 그 글자가 뜻하는 부분을 뭐로 논한다? 기본 베이스로 논한다. 자, 그리고 그 글자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계절적인 논리잖아. 그러니까 계절의 논리와 시간의 논리를 반드시 깊이 있게 통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게 돼 있어. 그러면 보통 월지를 우리는 계절로 보고 있잖아요. 자전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연에서 있는 것들은 그 계절로 보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월지 하나만 자전이니까 아니 공전이고 시지는 자전이고 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계절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중심이죠. 네.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생각하는 게 지구의 자전이 어떤 겁니까? 아니 저는 이 일간의 그 중심 글자조차도 이거는 원형이적으로 따져 그때의 나이지 내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념을. 왜냐면은 이거는 십성을 잡기 위해서 일주가 있는 것 뿐이지 내가 지금 30살이라면 내가 월지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40살 그때쯤에는 내가 일주의 개념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0대에는 내가 시주의 개념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 하지 꼭 일주 하나만을 나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틀리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다만 십성을 분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일간이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수업 그때 할 때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옛날에는 이걸 연을 중심으로 잡았지. 왜 연을 중심으로 잡았냐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오대조 할아버지가 벼슬자리를 했으면 나도 양반이고 벼슬자리를 하는 거야. 음서제도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 일간으로 중심을 놓기 시작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연, 본, 일주라고. 연을 근본으로 하고 일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놓는다고. 이게 명리의 확고부동한 이론이라고. 자, 그러면은 이 명리가 신법 이제 뭐냐면 요 연을 위주로 하는 거를 우리가 고법의 이론이라 하고 그거는 삼명법이라 해서 연주를 우리가 나범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나범으로 봤다고. 록명신으로 봤다고. 천간을 록, 지지를 명, 나봉오행을 신으로 놓고 봤었어요. 보다가 뭐냐면은 5대 말 송나라 때 명리가 신법으로 넘어갑니다. 당 지나고 5대 말 송나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 그러면은 학문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적인 영향이 있죠. 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학문적인 조류 속에서 같이 타고 넘어가거든. 지금 내가 공자를 명자를 한다고 먹힙니까? 절대 안 먹히거든. 그러면 이 시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송나라 한 초 좀 안정이 되고 조광윤이가 송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뒤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과거 제도가 일반 백성들도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과거 제도가 확대돼요. 확대되면은 연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적인 부분의 제도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놓는 논리가 갔는데 처음에는 일주를 놓고 같이 봤는데 점점점 일간을 놓는 부분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면서 그럼 일간을 놓고 변화를 하려고 하면 뭡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칠정사여라는 부분의 이론을 끄집어 와가지고 십신이라는 이론을 대입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론을 대입을 시켜 놓는데 우리가 고법에서는 이 간지라는 부분을 전체를 놓고 봤다고. 예를 들어서 갑자란 말이야. 갑자면 이것이 우리가 록이라고 하거든. 록 이걸 뭐냐 명이라고 하고 이 전체를 이게 나범으로 금이니까 이걸 뭐냐면 나라고 본다고. 내 신. 전체가 내 몸이란 말이지. 왜 내 몸이 될까? 내가 조상한테 몸을 받았잖아. 이 전체 글자를. 간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이 되는 거라. 그래서 띠궁합을 볼 때 제가 말했죠. 이게 조상국이 자리에 앉았잖아.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가문이 내하고 맞느냐 안 맞는지 보는 거라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 간지가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간지가 언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냐면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론을 밟은 건 아닌데 도교가 위진남북조 시대, 그게 뭐냐면은, 한나라가 망하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넘어온다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넘어오면서 도교와 불교가 피 터지게 싸우는 과정에서 도교가 종교화가 되면서, 간지를 분할해 본다고. 갑자를 옛날에는 해중 거물이 치는데 안 하고, 갑은 자면은 수생목이다. 쪼개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얘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번조합니까? 택일법에 썼다고. 택일론으로 썼다고. 왜냐면 지지가 천간을 생해주니까 길일이고, 가보다 천간이 지지를 생하니까 좋은 날이고, 갑인이다. 서로 동화되니까 좋은 날이고. 자, 이 논리 자체가 뭡니까? 이 논리 자체가 나보모하고 똑같죠? 나보모 오행하고 똑같잖아. 이해 안 돼요? 나보모 오행에서 서로 상생되거나 비화되면 좋은 이론이란 말이야. 근데 근데 천간같이 들어보니까 갑신이잖아. 이 지지가 천간을 생하면 흉으로 봤다고. 극한다. 극하는 걸 무조건 나쁘게 봤다고. 그러면서 벌써 간지가 분할이 되기 시작하면은 십신이란 이론 자체가 끼어들 수 있는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그러니까 십신이 쪼개져 버리잖아. 빙의급제 식신상간으로 한 몸이 아니게. 근데 저도 또 하나 궁금한 게 예. 지지가 천간을 생하고 천간이 지지를 생하는 공법으로 그거를 보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도교에서 길이를 잡을 때 그거를 길이를 잡기 시작했다고. 근데 우리 사주 풀이 사주는 도교의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이효중이 시대 때는 나범으로 봤잖아요. 서자평이는 도교의 도사란 말이에요. 그거 안 봤어요. 안 배웠어요. 그 사람 일대기. 서자평에 대해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본류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이 사람이 왜 이런 학문의 베이스를 갖고 나왔는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계통이 밟아왔는지 이해를 해야지. 서자평 씨는, 서자평이라는 사람은 명리학, 신법 명리학의 원조고 시조가 되면서 이 사람은 도교의 도사예요. 화산에 들어가서 안 나왔다고 그 이후로. 화산의 도사라고. 그때가 뭐냐면 오대말 송초에 우리가 잘 아는 진단하고 같은 연배나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러면 도교를 배웠던 도교의 도사가 길이를 잡는 법을 몰랐겠냐고. 알았으니까 간지를 쪼갰잖아. 쪼개니까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십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틈이 없어요? 들어갈 틈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십신이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시대적인 조류가 뭡니까?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뭐냐면은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한 시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가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얘기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일주, 천간과 지지를 같이 논하다가 더 쪼개져 나간다고. 그러면 도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면서 십성 이론이 후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송나라 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뒤에 한 1100년도
정도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해자평이 언제 쓰입니까? 1200년 초에 나오잖아. 그럼 그 기간 안에 벌써 뭡니까? 합쳐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십성이론이라는 게 도교가 만든 작품 속에서 십성이라는 이론이 거기에 끼어 들어갔고, 그 끼어 들어간 이론을 가지고 이제 요걸 논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격국용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격국용신이 나오면서 오성학에 대한 이론, 형충파의 중에 신살 이론이 사거리 사라져. 그러니까 순수하게 오행의 논리로 들어가는데 그걸 누가 바톤을 이어받는지 하면은 유가가 받아. 유가가 신살은 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이 공부는요, 어느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전에 한번 육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육아의 학자들이 육아의 학자들이 이 공부를 들어오면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송나라 때 거기서 뭐가 발생이 됩니까? 송나라 때 하도낙서가 들어오잖아. 하도낙서가 들어오면서 청강과 지지가 배열이 되기 시작해. 하도낙서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론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면서 이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갑을명정 무기경신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제가 얘기했잖아. 그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그 끼어들 틈의 이론적인 베이스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뭡니까? 지금 명리학이 형성이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낙서도 명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의 베이스를 깔아줬고, 그리고 송대의 이학이라고 하지. 이학. 도학이라고 하는데 생리학이 하도낙서에 출발하잖아. 자연스럽게 뭡니까? 한나라 때의 괴기설로서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는 시대에서 송학에서 도학으로, 생리학으로 발전되는 그 틈 사이에서 뭐가 들어오냐면은 오상윤리가 들어온다고. 인의예지신. 그래서 우리 명리는 인의예지신을 논하는 학문도 같이 거기서 들어오게 돼. 베이스가 같이 깔린다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